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관련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당대표 토론회에서는 주자들 간의 설전이 뜨거웠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서 직접 사과했습니다. 불편을 겪은 국민들에게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이다라는 사과를 하게 된 건데 이번 폭우 피해는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어떤 사안과 관련된 첫 사과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손실이 있고 재해를 당한 것은 사실은 그것이 인재든지 자연재해든지 간에 대통령으로서 무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가지신 생각을 조금이라도, 그 일단을 조금이라도 담아서 사과 말씀하신 것은 뭐 적절한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가 향후 재해 예방 조치를 강구하는 첫 단계다. 말하자면 그 심각성이 그 정도가 되어야 제가 볼 때 정부가 움직이고 예산 상황도 뒷받침되고 법률적 개정도 일어난다 이렇게 봅니다. 첫 사과, 재해 예방의 첫 단계라는 의미에서 적절했다라는 평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본연님 뭐 적절했다고 보실 거는 같아요. 뭐 그렇게 얘기하셔야겠죠. 근데 저는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참 모르겠어요. 이 난국 자체를요. 이 폭우가 내리고 이 침수가 되고 강남이 물난리가 나는 상황에서 저는 딱 한 가지 뒷북 정부라는 생각, 뒷북 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러니까 사과 자체도 대통령이 당연히 유감을 표명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늦고요.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사과 맞냐 했더니 사과 아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말 바꿔서 사과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이렇게 어떻게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뭡니까? 사과 아니라고 했던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주는 거예요. 그냥 정식적으로 대통령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과의 말씀을 국민들한테 드렸다고 해버리면 국민들이 헷갈릴 게 없잖아요. 그런데 현 정부를 보면 다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인사 자체도 오락가락하고 정책도 오락가락하고.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제가 봐서는 대통령 자체도 본인이 그랬잖아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러니까 뭐 처음 해봐서 초보 대통령 본인 스스로 인정한 꼴이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능력이 없다는 부분은 인정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참모들 자체가 결국에는 대통령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요. 검찰총장만 하시던 분이 국정 전반을 운영하려면 힘들겠죠. 그래서 참모들이 필요한 것이고 역량 있는 사람들 써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100일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현 정부가 불안하고 한가로워 보이는 부분들은 참모들 잘못이 크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과 자체만 딱 놓고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대통령실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그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일까?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솔직히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건 그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야당의 비판을 정쟁이라고 규정을 해요. 그런데 국가 비상 상황에 대해서 현 정부가 잘 대처를 하는지에 대해서 야당이 그런 거 지적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럼 야당 입을 막을 생각인지. 그러니까 이런 쓴소리 자체도 국가 비상 상황 자체를 정부가 잘 하는지 그런 견제 기능을 야당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껌껌이 대통령실이 논박하고 반박하고 하는 부분들도 결국에는 국민들 보시기에 참 한가로워 보이고 무능력해 보인다. 결국에 그런 책임들이 여기 지금 쌓여가는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 그러니까 대통령의 폭우 때 자택에서 지시를 했던 그 부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를 또 제기를 했고 말씀해 주신 정쟁의 도구라는 발언도 대통령실에서 나왔습니다. 그 발언들 함께 들어보고 오시죠. 침수 때문에 못 갔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히 중요한 경호상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경호실장 경질 사유입니다. 이거 대처 역량이 떨어질까 봐 못 갔다라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생각하고요. 아파트에서 어떻게 국가 재난관리를 관리하고 그게 장악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컨트롤을 하지 않아서 어떤 사고가 났나요?
사고를 컨트롤을 하지 않은 상황이 있었나요?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대응을 했고 총리께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해서 어제까지 오늘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만을 공격하는 이 야당의 행태가 그것이 정쟁의 도구 아닙니까? 예, 민주당 윤건영 의원 대통령이 이동을 하지 못한 거 경호실장의 경질 사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강승규 수석은 무슨 사고가 났나요? 이렇게 반문을 하고 사실 이 인명 피해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 이 대처 괜찮았다고 보십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는데 네. 사과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참모들이 번복한다든가 네. 또 대통령 사저 주변의 침수 상황 때문에 대통령이 못 움직인 걸 가지고 경강부회를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예를 들면 정치 메시지라는 것은 아주 담백해야 되거든요. 담백해야 되고 상식 수준의 근거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볼 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간의 사정을 들으면 대충 짐작을 하거든요. 다 사람 사는 세상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산으로 옮기고 난 뒤에 대통령 관저 공사를 하는 과도적인 기간 안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예상치 못한 100년 만에 폭우가 내렸다. 예. 이 부분 때문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매우 안타깝고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은 관저를 옮기고 난 뒤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한다든가 이게 강경하게 무슨 정치 공신이 프레임이니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버리니까 논란을 더 키우는 거예요. 네. 이거는 논란을 잠재우는 게 아니라 국민하고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이건 제가 진짜 고언을 드리는 거예요. 야당 의원들이 좀 지나치게 공세를 해도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그 내용 중에 일면의 진실이 있고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고립돼서 상황 전개를 못한 거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대통령이 계신 곳이 상황실이다 대통령이 새벽 3시까지 전화기를 돌렸다 이렇게 해서 경강부에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예. 관저 공사가 곧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입주하기 전 지금 한 3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불행한 자연재해를 당한 겁니다. 모든 것을 예상해서 가면 좋지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점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국민을 이기려 들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점 말고도 대통령실에서 최근에 일가족 3명 호우로 사망한 신림동 참사 현장 방문한 사진을 홍보 자료로 사용을 하고 논란이 되니까 이걸 내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계속 대통령실에서 삐걱삐걱대면서 뭔가의 이제 잡음이 나타나는 것에 있어서 대통령도 이제는 이 심각성을 좀 받아들이고 아직 3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니 일할 기회를 더 준다라는 기조에서 인적 쇄신으로 좀 바뀔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국민들의 인내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대개는 우리가 이제 대통령 당선되시고 난 뒤 밀월 기간을 한 6개월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난 뒤에 곧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대통령 취임하고 20일 뒤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네. 그 뒤에 또 나토 정상회의 방문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초기에 묵직한 황금 같은 행사들이 시간을 예. 자신의 스타일대로 국정 로드맵을 밝힌다든가 국민들에게 그것을 실행에 가동해 보는 모습을 보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네. 참모들이 그거를 홍보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번에 그 카드 뉴스 같은 게 네. 적절치 못한 경우가 생긴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거든요. 논평이든 영상이든 카드 뉴스든 우리가 정치를 할 때는 소비자 중심 관점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누굽니까? 국민이거든요. 예. 만들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그거를 봐야 되는데 네. 지금 홍보 메시지 기능이 지난 한 3개월 동안 여러 번 지금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메시지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필터링하는 기능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가 갖습니다. 예. 이 부분이 만약에 없다면 전문가든 몇 사람의 전문가로 해가지고
메시지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필터링 스크린하는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계속 피로감을 주는 게 누적되면 안 되거든요. 예. 그건 제가 예.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대통령실의 발언 그리고 계속 저희가 말하고 있는 이런 홍보적인 부분 하실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들 너무 불행한 것 같아서 정말 국정 파트너인 야당의 민주당의 일원으로서는 너무 좀 속이 답답하고요. 뭐 어떻게 뭐 화까지 납니다. 근데 이런 상황입니다. 말씀드리면 원래 새로운 정부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삶과 안전 이런 걸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반대로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한 나라가 됐어요. 고립되는 대통령을 보고 있고 일 못하는 대통령을 보고 있고 이런 코로나 대응 자체도 지금 따지고 보면 손 놓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이 대통령 걱정하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죠. 이거 정말 안타깝다. 그리고 오늘도 한덕수 총리께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면 그 아파트 그러니까 자택에서 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능하겠냐 했더니 거기는 아파트는 이미 지하 벙커 수준의 시설이 돼 있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럼 이런 논란들이 계속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 하면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이제 윤석열 정부는 폰트롤 타워다. 전화로 하는 시대가 왔다. 그런데 이거는 국민들이 얼마나 희화하는 거예요. 예. 이건 불행하고요. 저는 이 전면적인 늘 제가 와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빼고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 난국을 타개할 수도 없고 계속 이런 아마추어적인 한가롭고 무능력한 정부가 계속되면 국민들의 삶이 계속 팍팍해지고요. 그러면 국정 파트너인 민주당은 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봐보십시오. 민주당이 쓴소리를 하면 대통령실이든 지금 뭐 혼란이 가는 국민의힘이든 뭐 대응이 매번 발목 잡는다. 정쟁이다. 대화를 하려고 합니까? 지금 100일도 안 됐는데 민주당 지도부를 만납니까? 안 만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시고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예고한 대로 비대위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에게 어느 정도 호의적이었던 당내 인사들 역시도 만류를 했던 상황인데 결국 이렇게 강행한 것은 이 대표 역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가동시켜본 후에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이유가 가장 컸다고 보세요? 지금 뭐 비대위 체제로 가는 전 과정을 보면 한번 역지사지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한번 상황을 보면요. 네.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네. 예.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이분도 이제 10년 넘게 정치판에 있은 분인데 네. 동물적으로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걸린 중차대한 시기라는 걸 모르겠습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로 갔고 그다음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아들였는데 다시 급작스럽게 자기가 아닌 다른 당의 다른 사유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다시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면서 해임을 당했거든요. 예. 그럼 이분이 지금 상황에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자신이 택할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정당성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바로 그 점이 당내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하고 측근들이 떠나가면서 조언을 하는데도 받아들일 수 없는 객관적인 환경일 거다. 이렇게 봐요. 근데 조금 젊은 사람을 너무 몰아붙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도 솔직히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더 멀리 내다봤을 때는 지금 이런 상황,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시각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톤을 조절을 하면 오히려 더 나중에 더 큰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조언들도 하던데. 그런 건 그거는 뭐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실 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분이 갖고 있는 선택지가 뭔지에 대해서 사실 암담할 겁니다. 지금 뭐 명예로운 출구를 열어줘야 된다. 뭐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네. 또 주호영 대표께서 지금 뭐 만나보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무슨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명예로운 출구를 열어줄 수 있는 선택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당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인내해달라, 이 정도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미래가 전도가 양양한 젊은 정치인이니까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죠? 근데 이런 얘기도 제가 볼 때는 상황이 급박했을 때, 위기감이 한참 고조됐을 때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당이든 대통령실이든 책임 있는 관계자들이 어쨌든 그때 설득에 나섰어야 되는데 조금 시기를 놓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 네. 지금 이제 그렇지만 정치는 살아있는 또 생물 아닙니까? 네. 그죠? 출구가 완전히 봉쇄된 상황에서도 또 활로를 모색해 가는 게 정치니까 예. 당의 책임 있는 분들, 중진들, 또 경륜이 높으신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적어도 성의는 보여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주호영 예.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만나보겠다,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원장님 말씀은 별다른 얘기는 안 할 거다라는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카드를 제시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한번 받아들여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카드는 없다고 봐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설득하는 과정인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아마 첫 임무가 되겠죠. 이준석 전 대표도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인용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했어요. 인용이 안 오히려. 되면이 아. 인용이 됐을 때의 당 상황에서 당 상황 자체에서의 혼란. 그게 이준석 대표에게 들은 이야기입니까? 이 측근들한테, 이 가까운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됐을 때 국민의힘 혼돈이 왔을 때 본인의 포지션 이런 것들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 결정을 기다리고 이준석은 이준석의 방식대로 싸워갈 것이다. 그래서 밖에서 그냥 얌전하게 나름대로 이준석 대표답지 않게 얌전하게 싸웠던 부분들을 국민의힘은 놔뒀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안 지다 보니 이런 일이 초래된 것이죠. 이거 권선동 원내대표가 초래한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책임의 중심에 있으면서 쏙 빠지고 비대위 체제로 가버리고 결국엔 또 이 책임을 이준석 대표에게 피해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이거는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조계 전대에는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월 전대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어서 그러면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협상할 수 있는 설득 카드로 1월 전대를 꺼내면서 그때 좀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협상 카드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다 맞는 얘기예요.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지금 이제 정기국회가 열리잖아요. 그 안에 전대를 치른다는 거는 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1월에 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이준석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예. 그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1월에 제안을 하더라도 그거 책임지면 못 나오는 거거든요. 1월은 일단 징계 6개월은 끝나니까요. 끝나는 거죠. 예. 나올 수는 있지만 본인의 그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협상 카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준석은 이미 그걸 생각하고 준비를 해왔잖아요. 근데 내가 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거를 제안 안 하더라도 본인이 못하는 걸 제안해야 되는데 그럼 그 이준석 대표는 할수 안에 있고. 그 수사 결과는 안 나오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오래 갈 것 같아요. 아. 네. 그런데 제가 봐서는 내년 전당대회를 이준석 전 대표는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본인의 힘으로 돌파할 공산이 크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을 때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본인이 어떤 개혁과 혁신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하는 어제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것은 청년 대변인입니다. 이준석 키즈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청년 대변인으로 영입이 된 건데요. 이건 어떤 우중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원장님? 청년청을 대표하면서 쓴소리 잘하는 사람을 영입한 거죠. 청년이라는 게 뭡니까? 시류라든가 세력에 영합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은 나는 국대다라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당 최초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토론대였죠. 대변인이 된 분인데 그간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자유롭게 당의 제약받지 않고 저는 이 문제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이 이런 분을 영입하는 것은 좋은 사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신호다 이렇게 보고요.
이 부분들을 무슨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견제 운운하는 것은 이게 정말 정치공학적인 부태입니다. 뭐 대한민국 정치권이 할 일이 없어서 30대 젊은이 한 사람을 갖고 그런 정치 책략을 하겠습니까? 그 저는 대통령실의 지금 여러 가지 스타일에 쓴소리하고 고언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많은 분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내놓는 반응을 보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궁금합니다. 자유의 몸이 아니면 행복할 수가 없는데 잘 헤쳐나가 기대합니다. 그곳은 근무 환경이 좀 다를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 드라마의 일부 이제 밈을 좀 활용을 해서 이렇게 여기에 대한 반응을 내놓은 건데 이 반응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긍정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젊은 사람의 어느 감각으로 표시를 했던데 네, 그러니까 자기의 자부심도 있는 거예요. 내가 당 대표로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당신들을 선발한 다음에 무한 자유를 줬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걸림없이 자신들의 의견들을 피력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대통령 정부 조직에 들어가면 그런 식의 자유로움은 없을 거다. 제약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잘 이겨내라. 저는 이런 언어라고 봅니다. 조언이었다 마지막 네, 그 말은.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게 현명한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대통령실 소속 신분이 되면 그렇게 그전처럼 자유롭게 비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또 생각도 나오거든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좋게 보지만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의미가 있고요. 저는 이제 그 박민영 대변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미경 최고도 그랬잖아요. 비대위 결정 전에 사태 비슷한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박민영 대변인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지 말아달라고 예. 말렸잖아요. 보통 이런 걸 보면 통상 그래도 같은 궤로 들어왔던 분들이잖아요. 이준석 대표의 말하자면 은혜를 입었던 정치적으로. 그러면 그게 이제 말한 충성과 배신 얘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 정치라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보통 뭐 사람인지라 바람이 불면 풀은 누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인정하지만 바람도 불기 전에 풀이 누워버려요.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바람이 와서 이준석을 치기 전에 알아서 누워버린 몇몇 안 되는 이준석 측근들이다. 그리고 저는 이게 그 과도한 추측일 수 있지만 왜 대통령실로 갔을까? 이 쓴소리를 해도 국민의힘의 대변인이에요. 쓴소리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자유로 활용할 수 있는데 직책을 받았잖아요. 제 생각에는 굳이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추측이지만 예. 뭔가 이제 박민영 대변인이 정치적 선택을 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예 그러면 길을 다르게 선택한 것이다. 그렇죠. 갈아탄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젊은이들에게 길을 좀 열어주시고 열어주고 싶은데 저는 근데 이 청년들에 열어주는 건 좋지만 예.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정치는 신뢰와 의리입니다. 그래서 신의를 지키는 정치들이 이 여의도에 있어야 되지요. 줄서기나 이런 걸 하다 보면 그래서 당이 정당 정치가 무너진다. 그런 의미에서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대 이야기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대에서는 당원 80조 개정을 놓고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 사이의 설전이 어제 토론회에서 있었습니다. 주요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당 전체 사법 리스크로 이렇게 번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것이 좀 위험스럽지 않느냐.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를 저지른 경우 제가 돈 받은 일이 있다고 합니까? 아무 해당이 없잖아요. 겨우 하는 일이 혹시 절차상 뭐 잘못한 게 없나 아마 이런 걸 조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정치 탄압을 당하고 있고 국기문란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셨으니까 근거와 자료를 주시면 같이 싸우겠다 이런 말씀을 오히려 드리는 거예요. 마녀가 아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네, 마녀인 증거를 본인이 내셔야지요. 마녀라고는 그 수사기관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으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아닌 증거를 내라면서요. 나보고.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 당원 80조 이 내용을 두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개정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반면계에서는 이재명 방탄용이다라고 비판을 하는 그 사안인데 어제 토론회에서도 역시나 부딪혔거든요. 당내에서 확실히 좀 갈등이 있는 부분입니까? 갈등은 저기 토론회에 있죠. 당내에는 없습니다. 당내는 이미 정리는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상호 비대위 체제에서는 이거를 말하자면 결론 짓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는 이제 이후에 당대표가 되신 다음
당대표 지도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정리는 됐는데요. 저는 한 말씀 드리면 당헌 80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박들이 있잖아요.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당원들이 이제 이걸 청원을 올린 거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이재명 의원을 돕는 게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논쟁이 된다는 자체가 필요하면 조용히 있다가 새로운 지도부가 왔을 때 이게 필요하다면 그때 조용히 고치면 되는 건데 이거를 부각을 시켜가지고 도움이 되나요? 법의 토론회 막상 벌써 공격거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오해하잖아요. 방탄 당헌 예. 개정이다. 그러니까 논박거리를 줘버려서 절대 좋은 일은 아닌데 이게 벌써 국민들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 당헌 당규 80조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하면 돼요, 당내에서. 이게 과연 사무총장이 임명한 당직자인지, 그러면 당대표도 선출직 당직자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이런 논박들은 유권 해석을 한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논의하면 될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참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논의를 시기적인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신데 시기를 그럼 차치하고라도 내용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는 당헌이라고 보세요? 뭐 정치 보복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이런 일 없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상대 대선 때 경쟁 후보를 수사하고 집요하게 수사하는 부분들이 따지고 보면 정치 보복이라고 저희는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해를 입어서 기소가 됐을 때는 이미 당헌 당규 80조에 정치적 보복으로 판단이 되면 예외로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가지고 지금 논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당규에서는 뭐 성범죄, 음주운전 이렇게 상대적으로는 조금 이 위법 사안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상대당 입장에서 당헌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당원 개정을 하든 안 하든 그는 민주당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게 막 좋은 말로 메시지가 네. 이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정서에 전혀 맞지 않고 저기도 지금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면 당헌도 야당일 때 다르고 여당일 때 달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당헌 80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던 2015년에 개정한 겁니다. 그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일환으로 반부패 기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대표적인 혁신안으로 들어간 건데 그때 야당이었거든요. 야당일 때 만든 걸 여당 했다가 야당 되고 난 뒤에 부적합하다고 그러면 그걸 국민들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이재명 의원이 이런 말씀하셨던데 뭐 검찰 수사가 야당 침탈의 루트가 될 거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말은 여당이 되면 코드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경찰과 검찰을 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자기들이 몇 개월 전까지 여당이었는데 그럼 자기들이 여당이었을 때는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까? 저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논리를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말을 낳고 그 말을 방어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꼬이는 겁니다. 옹색해지는 것이고 네. 지금 이 당원 80조 개정 논란과 관련된 것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 핵심 당원들만 모르지 국민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습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는 국민들 설득에 나설 수가 없고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모양은 좀 옹색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